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7월 13일 오후 10시 32분이네요. 네, 오늘의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시황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비트코인이 조금 전 9시부터 갑자기 큰 물량이 터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하락의 원인은요. 바로 오늘 뉴스 가운데 나오는데요. 바로 CPI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오늘 지표 발표가 있었죠. 이게 9시 36분에 있었는데요. 이 발표가 있은 직후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하락한 이유는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상승률이 한 5.5% 정도, 한 5% 정도 올라갈 거로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조금 더 많은 5.4%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매도세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근데 항상 지금 물가 지수를 보면요. 이게 지금 1년 동안 이 CPI의 그 지속 그 상승률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예상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실제로 물가 지수가 올라갈 때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간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꼭 연관성이 있다라고는 보지 않고요. 저는 단지 이따가도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많은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고래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서 매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료를 사용하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의 하락은요. 오늘 중으로 바로 복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관해서 오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요. 매달 합니다. 매달 10일날 기준으로 요 근처에서 항상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벤트라고 보실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선물 차트에 관련된 분석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선물 관련 와이즈 비트코인 트레이더는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BTC가 34,800달러의 강한 저항 안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하락 장악 패턴에 따라서 32,000달러에서 31,5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32,000달러 정도 된 것 같거든요. 한번 볼까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지금 32,500달러 하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32,200달러까지 떨어졌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걔도 바닥 찍은 거예요. 얘도 결국은 해외 차트도 바닥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떨어질 때가 떨어졌어요. 더 떨어질 때도 없어요. 네, 그리고요 무기한 선물은요 장기적으로 36,600달러, 원화로 따지면 4,2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네, 4,200만원을 목표로 가고 있고요. 31,175달러 지금 그 위에 있죠. 위에서 거래되는 한 강세 관점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롱타겟은요 36,000달러에서 37,000달러, 그리고 떨어질 경우에는 31,175달러에서 39,300달러죠. 근데 39,300달러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자리 여기 그때 28,800달러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러니까 떨어져 봤자 전제점은 깨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여기 다 버텼잖아요. 우리 여기 다 버텼던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한번 경험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크게 없어 보입니다. 왜?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31,175달러 위에서 거래되면은 강세장이다. 31,500달러는 얼마냐, 어디냐면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기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면요, 여기에서는 맞고 다 올리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금 자리에 우리가 크게 뭐 걱정할 자리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에버코어 ISI 전략가도요, 예, 비트코인 1차 저항선은 3,600달러래요. 36,000달러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36,000달러 어디에요? 여기에 전고점, 여기에 전고점 자리, 요 자리가 1차 저항 자리고, 여기를 뚫으면 예, 그때부터는 비트코인 날아간다 라고 보는 거고요. 예, 요 자리가 우리가 와이코프, 예, 와이코프 차트를 분석했을 때도 예, 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뚫어야 돼요. 예, 원화로 따지면요, 뭐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예, 4,100에서 4,200 사이에요. 요 자리. 예, 요 자리를 말하는 건데, 요 자리. 저는 여기까지는 뭐 조만간 이번 주 안에라도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다라고 희망으로 돌리고 있어요. 네, 아무튼 현재 많은 전략가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리 본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은 무슨 엄청난 유명한 트레이더들이 분석하는 건데 뭐 대단한 거 하나도 없지 않아요. 우리가 맨날 보는 자리요, 결국 이거 똑같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4,200짜리, 4,150, 4,200 요 자리 뚫리면 가는 거고, 여기 깨지면 어디까지 간다? 여기까지 간다는 거잖아. 3,600 얘기하잖아 제가. 그게 이 자리에 결국은요. 여기 깨지면 여기까지 가는 거고, 여기 안 깨지면 반등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 정도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요, 분석하는 거 똑같다는 소리예요. 누가 분석을 하나? 기준도 똑같잖아요. 전고점 자리, 여기도 전저점 자리. 뭐 특별한 분석이 없습니다. 저게 다예요. 근데 저거 가지고 논문 쓰고 뭘 하고 한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상위 5개 암호화폐로요, 예, 비트코인, 루나, 아톰은 코스모스거든요. 그리고 케이크, 또 FTT는 FTX 거래소 코인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 수 있는 거는 뭐 BTC 코인, 또 루나 코인, 루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빗썸이나 코인원에 있죠. 그리고 아톰, 코스모스는 업비트에도 있고요. 요 코인들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예,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이 예,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분석을 해요. 근데 비트코인 분석도 보면요, 별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거예요. 얘네도 결국 어떤 얘기 하냐면, 이평선 똑같이 그려놨잖아요. 22평선. 얘네도 22평 쓰더라고요. 22평선 쓴 다음에 이평선 넘어가면 상승이다. 여기 넘어가면 상승이다. 36,000달러까지. 요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36,000달러 넘으면은 42,000달러까지 간다. 분석하는 게 우리가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얘가 분석한 것도 똑같아요. 예, 36,000달러를 올라가지 못하면 31,000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다. 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비트코인하고 라이트코인, 루나 다 분석하는데 얘네도 다 똑같습니다. 그냥 특별히 차트 같은 다른 게 없어. 아톰이랑 뭐가 달라요? 다 똑같죠. 차트 똑같잖아요. 이것도 똑같잖아요. 똑같은 차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얘네들도 이평선 올라타느냐, 21성에서 반등을 해가지고 여기 위로 올라타느냐 못하느냐, 예, 그거 싸움이다. 얘네도 보니까 50배 쓰네요. 예,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랑 쓰는 거 똑같이 쓰네요. 그냥 뭐 보이세요 이거? 얘네들도, 전문가들도 50MA랑 22MA 쓰네요. 그냥 예, 해외 차트 분석할 때 얘네도 RSI 딱 켜놓고. 세계적인 전문가들도요,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분석하는 게, 우리가 분석하는 게요, 절대 떨어지는 분석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냥 그런 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석법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루나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아 보여요. 루나 그리고 코스모스도 이번 주에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있다 하는데, 제가 차트를 아까 전반적으로 다 보니까 지금 알트코인들이랑요 차이가 안 나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지금 자리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예, 다음 뉴스. 네, 클래스 노드에서요, 비트코인 채굴자 축적 상태 회복이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그 해시레이트가 예전에는 55%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39%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쉽게 말해서 해시레이트는요, 비트코인의 난이도고 또 보안성이거든요. 예, 그리고 난이도가 높으면 그만큼 채굴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승을 합니다. 예, 공급이 줄어드니까요. 예, 다시 말해서
해시레이트가 올라간다는 거는 비트코인의 가격적이 회복될 가능성이 좀 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얘기하죠. 예, 채굴자들이 BTC를 매도 대신 추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온데이터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굴자들이 지금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추적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재밌는 기사가 있어요. 중국 정부가 채굴장 폐쇄 조치에 따라서 채굴 난이도가 50% 감소했다. 이에 따라 채굴자들의 채선성은 BTC 가격 64,000달러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64,000달러면 하나로 따지면 7천만원 이상이거든요. 7천만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원화로 따지면. 그러니까 채굴자 입장에서는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때 수익이 커져요. 그만큼 내가 똑같은 비트코인을 캐더라도 판매할 때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이 비트코인이 거의 원화로 따질 때 7천만원 됐을 때 수준으로 수익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난이도가 50%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채굴 사업에 끼어들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거. 중요한 거는 채굴업자들이 팔지 않으면요 대량의 매도하는 고래들은 시장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관련된 뉴스가 떴습니다. 거래자들 매일 중앙거래소에서 2,000 BTC를 인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온 데이터 자료를 보여드릴 때 어떤 거 보여드렸죠?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입금이 되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인출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요 14일 동안 지난 2주 동안 2000 BTC가 하루 평균 거래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거 관련된 지표를 알려주는 거고요. 이 지표가 뭐냐면은 요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 빨간색과 파란색만 보시면 돼요. 요게 올라갈 때, 이게 올라갈 때 가격은 어떻게 되지? 위에 뒤에 보이는 이 회색이요 비트코인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물량을 거래소로 입금을 했을 때의 움직임이거든요. 이게 채굴자들이 그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많이 입금이 됐을 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거래소 입금에는 물량이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으면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야 돼요. 현재 올라가지 않고 이걸 횡보하고 있죠. 이거는 수급에 대한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만간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비트코인 가격이 33,000달러 아래로 떨어지지만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비트코인의 축적을 암시합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지표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똑같은 거죠. BTC 보유세 감소세, 일평균 2000 BTC 외부 유출. 여기서 아예 분석을 해줬네요. 중앙화 거래소로 외부로 이체되는 BTC가 급증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BTC를 매집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현재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하면서 똑같은 지표 가지고 얘기를 했네요. 어차피 같은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기사가 떴어요. 미국 스마트 제품 온라인 쇼핑몰 웰봇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웰봇에서요, 이제 현금이 아니라 카드가 아니라 암호화폐로 물건들을 살 수가 있어요. 이미 이 암호화폐는요 결제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코인들 잘 보세요. 어떤 코인들이에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다이아는요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USDC도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그리고 LTC는 라이트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러분 메이저급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 코인들은요 현재 미국에서 쇼핑몰에서 결제를 인정해 줄 정도면 메이저 코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뭐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근데 여러분들 얘네들이 좀 한국에서 아직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얘네가 무시당할 코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오타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거 주목해보세요. 아이오타에서 새로운 NFT 관련된 마켓을 출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가격적인 방향이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재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이오타 투자하신 분들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NFT 지금 계속 이슈가 되죠. NFT가 도대체 뭔데? 이게 뭔데 하는데,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요, 예, 대체 불가능한 코인이고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거는, 예, 코인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부여된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코인에다가 뭐 예술 작품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어떤 데이터를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테더의 공동 창업자인 멀리온 키글리가 뭐라고 했냐면, 예,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정품 인증서의 NFT는 예술 작품은 아니라 일상생활 속 필수품에도 가치를 더할 수 있게 잠재로 지녔다라고 하면서 10년 안에 모든 소비재는 NFT라는 디지털 트윈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하네요. 아무튼 NFT 코인도 여러분이 주목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회사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요, NFT 코인이라고요 모두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NFT 코인들도 NFT 코인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바이오주라고 해서 모든 바이오 관련 회사가 다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옥석 가리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NFT 코인을 투자하실 거면 미국에 있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코인들 중에서 NFT 관련된 코인들은 투자해볼만 하지만, 그게 아니라 국내에서는 지금 개나 소나 NFT가 유행을 하니까 자기네 코인들이 NFT 코인이라고 하면서 홍보하거든요. 근데 NFT 코인이 되는 게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코인 하나하나마다 코드를 바꿔주면 NFT 코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별다른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NFT 코인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NFT 코인에 담기는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NFT 코인이라고 무턱대고 매수하시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우지안이 드디어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지안은요, 비트메인이라고 해가지고 채굴기 있잖아요. 채굴기를 만드는 곳의 대표입니다. 실제로 2017년도 18년도 때 우지안이 지금의 일론 머스크 이상의 파워와 힘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거의 지금 우리가 그레이스케일 얘기 나오잖아요. 2017년도 18년 때는요, 비트메인 그랬습니다. 얘네가 뭘 투자하고 만드냐에 따라 다 달라지고요. 이 친구가 비트코인 캐시도 이 친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최근 당국의 암호화폐 규제는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했어요. 이 같은 유형의 단속은 악의적 행위자 없을 뿐 아니라 업계에 대한 평판을 높일 것이다. 네, 그러면서 어디가 중요할 거겠어요? 금융이라고 얘기했죠. 빠르게 성장하는 금융에 앞으로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미국 시민의 10% 이상이 암호화폐에 관련되어 있대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에서 이 금융 관련된 시장은요, 바로 디파이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코인이 디파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추후에 올라갈 코인 찾아내는 데 쉽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도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를 보관할 수 있는 서울 지갑을 출시했습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세요. 네, 여기 들어가면요, 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뭐 주민등록증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증명서들 있잖아요. 우리 주민등록 등본, 초본 뭐 이런 것들 여기다가 저장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서울시에서도 현재 이런 식으로 전자로 이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블록체인 안 죽는다는 소리가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리고요, 70개 그룹 중 카카오 넥슨만 했다. 뭘 했어요? 암호화폐 공시를 카카오와 넥슨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요, 비트코인 그밖에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라고 있대요. 여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말하는데 한국에 71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본인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공시한 곳은 카카오와 넥슨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송재호 위원 등 국회의원 13명이요. 공시 대상 기업 집단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앞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이런 법률을 내놨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기업이 어떤 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겠죠. 그러면 저도 궁금해집니다. 과연 얘네들이 얼마나 물려있을지. 우리만 물리냐? 니네도 물려야 된다. 이거죠. 호주 정부 블록체인 파일럿에 $410만 보조금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한국도 비슷하게 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 산업은요, 나라에서 지금 계속 키우고 있다는 거, 이 시장이 그 정도로 우리 실생활이랑 밀접하게 지금 스며들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밌는 기사예요. 은성수가요, 뭐라고 했냐면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 국내 고객 서비스 하려면 등록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국내 거래소들이랑 똑같은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들이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특정 금융정보법상 요건을 갖춰야만 국내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금융법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실명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이게 앞으로 엄청난 큰 이슈가 될 겁니다. 네, 실제로 관련된 뉴스가 해외에서도 이렇게 크게 떴어요. 한국 규제기가 암호화폐 거래소 특근법 준수 의무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요, 이거예요. 거래소는 실명 거래도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플랫폼은 해당 국가의 금융기관과 은행 관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이낸스에 우리 원화 입금이 안 하잖아요. 원화 마켓이 없잖아요. 또는 바이비트에도 원화 입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한국에 있는 은행들하고요, 거래를 맺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거래를 안 하면은 국내에서 차용 못하겠다 막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전에는 뉴스에서 바이낸스를 딱 찝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낸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랍니다. 바이비트가 뭐고 모든 해외에 있는 모든 거래소가 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거래소에서 한국에서 거래할 거면 니네도 원화 마켓 만들고 원화 입금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처음에는 얘기가 나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마존에 가서 야, 니네도 달러로 결제하지 말고 원화로 결제해야 돼. 무조건 한국에 있는 그 규제에 맞게 니네도 법인을 만들고 그렇게 서비스를 해야지만 해외 쇼핑이 가능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직구하는 것도 다 불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만약 이렇게 이거를 적용을 한다 그러면. 근데 해외 거래소는요, 아무리 막아도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요, 또 변할 겁니다. 또 변해요. 이거 자기네들 일단 지금은 모르니까 얘기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런 게 문제가 되면 또 외국 거래소들만을 위한 별도의 법을 만들 거예요. 그거는 제가 100%, 99%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얘네들 항상 이랬거든요. 은성수 실명 계정 발급했다고 은행에 사고 책임 묻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웃긴 기사인지 아세요? 현재 한국에 있는 거래소들이 9월 25일 이후부터 특근법에 대해서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거래소가 폐쇄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만들어주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만들어주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실명 계좌를 발급했다가 자금 세탁 행위가 의심이 된다는 거 걸리게 되면 모든 책임을 은행에서 져라 라고 하는 게 기존의 정부 방침이었거든요. 그리고 은성수가요, 그래서 은행권에서 어떻게 했냐면 은성수나 금융위한테 이거 너무 불합리하다, 이거 고쳐달라, 우리가 어떻게 그것까지 다 책임을 지느냐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항의를 했을 때도 은성수는요, 나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다, 절대 그렇게 못한다 라고 못을 박았어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난 것 같아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은 위원장은 은행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업체와 거래해도 좋겠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그걸 믿고 향후 사고가 터지면 그때 뭐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사고란 은행이 자금 세탁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과거의 업체에 왜 실명 계좌를 내줬냐고 은행에 따지겠다고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면책을 준 거죠.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는요, 예전에는 무조건 사고가 터지면 내가 인지를 했든 못했든 간에 모든 거 다 책임을 져야 됐는데, 이번에 얘기한 거는요, 야, 니들이 의심이 갔을 때 그때만 신고하면 돼. 니들이 정말 의심도 못하고 몰래 쓰면 그건 괜찮아. 그 니들 책임 아니야. 네,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합리적인 거죠.
지금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은행권에서는요, 거래소들하고 실명계좌 계약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졌죠. 부담이 부담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생각보다 많은 거래소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된 기사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재밌는 기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해외 가상 거래소 절대 한국에서 못 바꿔요. 또 이때 되면요 말 또 바꿀 겁니다. 항상 우리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께서는 말을 잘 바꾸세요. 그리고 영란은행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 투자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했는데, 영란은행은요 영국에 있는 중앙은행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자산 가격이 올해 4월부터 12개월 동안 급등을 했다. 비트코인 6배나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서요, 현재 암호자산은 개인 투자들의 비용이 높지만 추후적으로 기관 투자자들, 은행들, 주요 결제 시스템 운영사들이 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징후가 포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장 안 끝나요. 시즌 끝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비트 마이닝 채굴기 구매도 5천만 달러 조달 예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채굴 기업의 비트 마이닝이요, 5천만 규모의 유상 증자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채굴기를 구매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기사 하나 또 떴어요. 제미니 창업자 규제 준수 의로 바이낸스 추월 예상. 제미니도요, 미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최근에 뉴스를 보면 바이낸스가 계속 공격을 받죠. 여기저기 나라에서 계속 규제를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바이낸스가 이제 1위 자리를 조만간 내줄 거라 생각을 해요. 바이낸스는 현재 자리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소들은요, 보통 2년에 한 번씩 그 1위 자리가 바뀌어왔어요. 2016년, 17년도에는요, 중국에 있는 후오비, OKEX 이런 거래소들이 1위 거래소였고요.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 불장이 넘어오면서 한국에 있는 빗썸이 1위 거래가 됐습니다. 1위 거래소. 빗썸 업비트가 1, 2 거래소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비트맥스라는 마진 거래소가 한참 인기를 들다가 그게 바로 바이낸스로 넘어갔고요. 또 바이낸스에서 돌다가 최근에는 또 바이비트가 또 무섭게 또 성장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거래소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유행을 따라가면서 1위 거래소들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미니에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규제 때문에 바이낸스는 떨어질 거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거다라고 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미니가 아니고요, 코인베이스 또는 FTX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영국 중앙은행 부총재가 얘기했던 건데요, 암호화폐는 현재 우리가 계속 주시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현재 암호화폐가 금융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도 종합적으로 뉴스를 보시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약간 하락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바로 CPI,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 충격이 왔고, 그로 인해서 단기적인 하락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 국내에서도 또 재밌는 뉴스는 아까 본 것처럼 가상화폐 실명계좌 관련된 은행들의 부담이 많이 적어졌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 한국에 있는 많은 거래소들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요, 잠시만요. 기사 하나가 있는데 제가 준비한 기사 중에 하나가 지금 빠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이따가도 기사 보여드리고요. 지금 이 어권법,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이 관련 규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규제 가운데서 중요한 게 금융법으로 들어갈 거냐, 이거를 그 암호화폐를, 또는 업범법이라 해서 그 업에 관련된 특수한 법을 별도로 만들 거냐, 요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논의가 된다는 소리는 세금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업범법이 되던 금융권이 들어가든, 금융권으로 들어가면요,
이 규제가 세금에 대한 규제가 주식이랑 똑같아지는 거고요. 그러면 2022년이 아니라 2023년부터 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업권법으로 간다고 해도 독자적인 이 비트코인 규제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도 업권법을 통해서 기존에 민주당에서 세금을 1년간 유예하겠다라는 이미 법안을 내놨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내년에 세금 부과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마 공식화가 된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김치코인들 한 번 더 폭등하는 자리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치코인에 물리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비빌 만한 언덕도 있고요. 기대해 볼 만한 호재도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저도 많이 물려있지만 물리신 많은 분들 힘내시고요. 오늘 방송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실 분들 누르시고요. 안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오뽀였고 오늘 준비한 뉴스 브리핑 여기서 끝!